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무더운 한 주간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조동찬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뭐 뉴스 이제 보도 이런 거 자주 하고 매일 하고 하는데 항상 이제 35도 이상? 네. 낮 기온이? 네. 어떻게 잘 버티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더위 얘기는 네. 본격 주제를 하고요. 일단 먼저 본격 주제를 오늘 무더위로 정할 만큼 네. 너무너무 이제 더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고, 자, 지난주에 저희가 고양이가 집단 폐사한 이야기 좀 집중적으로 다뤘었는데 네. 거기에 관련해서 또 다른 기사가 있었어요. 고양이 사료에서 AI 항원이 검출됐다. 네. 그럼 어떻게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들도 비상인가요? 자, 예. 자, 지난번 방송에서 약간 더 업데이트하면 네. 지난번에 서울의 용산구에 있는서 보호하고 있는 40마리 고양이 중에 38마리가 집단 폐사했고 네. 그중에 살아생전에 2마리를 검사했는데 2마리에서 전부 다 고병원성 H5N1 조류 인플루엔자가 나왔다는 말씀까지 들렸어요. 네네. 근데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원래 고양이는 집단으로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린 적이 없고 그래서 고양이는 뭐 사실 아주 드물게 걸리거나 말거나 그래서 그게 고양이가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그거 자체로 논문에 실을 만큼 그렇게 드문 일이었는데 우리나라에 있기 전에 올해 폴란드에서 서로 다른 지역에서 집단 폐사한 고양이들을 29마리를 조사했더니 고병원성 H5N1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뭐야 왜 조류 인플루엔자가 고양이한테 이렇게 집단으로 가지? 이건 처음 있는 일인데 봤더니 유전자가 바뀌어 있었어요. 고양이한테 잘 접근되도록.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또 벌어진 거죠. 그런 현상이. 그러니까 제가 그때 보도했을 때 지금은 많은 언론들이 진짜 고양이 뭐 조류 인플루엔자 보도하지만 그때 거의 안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 날 세계의 그런 과학 하는 대학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40마리 중에 38마리 이렇게 폐사했다는 거를 뭐 탑뉴스로 다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저기 한 거죠. 그리고 왜 38마리가 폐사했는데 2마리한테만 검사했느냐? 그게 좀 아쉬운 점이에요. 근데 그때는 몰랐으니까. 이럴 줄 몰랐고 그럼 추가 검사가 되느냐? 어렵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35마리는 소각했고 소각을 해버려서요. 3마리는 냉동을 했으니까. 네. 냉동해버리면 바이러스도 죽겠죠. 안 나오겠죠. 네. 그래서 바이러스의 찌꺼기라도 PCR로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지만 뭐 기술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해요. 근데 38마리가 전부 비슷한 증세, 호흡기 증세, 독감 증세로 알타가 죽었으니까 동일한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 그리고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고 네. 근데 그 다음에 또 업데이트된 게 관악구에 어떤 사람이 고양이를 데리고 왔어요. 네. 고양이가 이제 독감 거예요. 아프다. 막 콧물 흘리고 그래요. 식욕부진? 고양이의 식욕부진은 뭘까 좀 궁금하긴 해요. 고양이들은 야옹 하는데 안 먹고 있는 게 식욕부진 아니에요? 뭐 그렇겠죠. 네. 잘 평소보다 안 먹는 것. 근데 주증상이 고열과 식욕부진이라는데 열은 뭐 측정해 보니까 알겠지만 와서 한 마리 데리고 왔는데 걔한테도 똑같은 H5N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용산 관악구에서 나온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사해야겠죠. 가장 뭐 한 게 고양이들한테 너 어디서 뭐 먹었니? 물어보기는 어렵잖아요. 네. 원래 가장 그동안 고양이들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주된 경로는 조류 인플루엔자로 사망한 새를 먹은 그런 고양이들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걸로 추정이 되는데 1번 첫 번째로. 그런데 얘네가 언제 어디서 너니네 어디서 어떤 새 먹었니? 안 알려주니까 그래서 어때 고양이랑 대화를 시도하고 싶으신 마음인가 봐요. 당연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그 다음번에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사료 한번 보자. 그래서 그 관악구 보호소에서 네. 있었던 그 사료를 검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료에서 H5 항원이 나온 거예요.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이건 문제죠. 네.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사료에 있었지? 일단 문제가 된 사료는
네이처스로우에서 만든 생식 사료 밸런스드 덕과 밸런스드 치킨 2개 제품. 덕이랑 치킨이구나 이게. 밸런스드 덕, 밸런스드 치킨.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 듣고 계셔야겠어요. 네. 예. 이게 200여 명에게 한 3,300개 정도가 판매됐대요. 네. 물론 그 해당 업체한테 판매 유통 중단하라고 즉각했어요. 네. 일단 나왔으니까 이건 당연한 조치죠. 그런데 나는 이제 여기서 궁금증이 도대체 우리나라의 고양이 사료, 동물 사료가 어떻게 관리되길래 우리 관리 기준을 판매되는 시판되는 제품에서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냐면 방역 당국은 고양이 AI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간악구 보고서에 보관 중인 사료를 검토하는 과정에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고 근데 용산구 보호소에서 해당 사료를 먹였다는 진술도 나왔다. 진술 나왔다는 거니까 용산구 사료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닌 건가 봐요.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고양이 사료 그러니까 사료가 어떻게 하는지 지금 전수조사를 하겠대요.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네. 그럼 농림축산부 기자님들이 이거 뛰어들어야 돼요. 고양이 사료 어떻게 관련되는지 왜 이렇게 항원이 나오는 게 그대로 판매되고 있었는지 그러게. 다른 제품 하는지. 근데 일반 조류 인플루엔자는 우리 인간들도 괜히 막 두려워할 때 익히거나 이러면 괜찮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았어요? 모든 뭐 동물을 우리가 직접 먹는 거는 익히면 괜찮은데 거기서부터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네. 조류 인플루엔자에 사람도 감염돼 왔습니다. 네. 치명률이 50%가 넘어요. 네. 현재까지 알려진 바이러스의 치명률 중 조류 인플루엔자 1위입니다. 50%가 넘어요. 네. 그런데 조류 인플루엔자 사망자는 우리 많다는 얘기 안 들으셨죠? 네. 왜냐하면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 잘 안 걸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올해 2월에 캄보디아의 11세 소녀가 사망했는데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됐고요. 아버지도 양성 반응이 나왔죠. 네.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는 결과를 알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지금 2021년 이후로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된 건수가 8건입니다. 기존 조류 인플루엔자 사람에게 감염되어 왔습니다. 사람의 장벽을 뚫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멍이 되게 조그마해서 그래도 그렇게 걱정은 안 됐던 거죠. 네. 걸리긴 걸리는데 잘 안 걸렸어. 확률이 너무 낮아. 낮아. 자, 이번에 네. 폴란드와 우리나라에서 고양이를 폴란드는 집단 감염된 게 뭐 확인됐고 우리나라도 네. 집단 감염된 걸로 추정되는 이 고양이 바이러스는 네. 사람에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접촉한 사람도 폴란드 사람, 우리나라 사람도 그 접촉한 사람 해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아직 사람을 안 뚫었잖아요. 안 뚫었는데 왜 세계보건기구, UN, 유럽연합이 긴장하는 것일까?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네. 왜 세계과학계는 아직 사람한테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왜 긴장하느냐? 기존에는 사람 뚫은 것도 있는데 그것 갖고는 별 얘기 안 하다가 왜 이것 갖고 하느냐가 문제. 안 뚫었는데.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았어요? 네. 살짝의 변이 포유류에 이제 들어간 것 때문에. 얘가 네. 포유류를 넓게 뚫었다는 변이가 확인됐고 그렇다면 인간의 장벽을 뚫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이고 얘가 만약 인간의 장벽을 뚫는다면 기존 거는 아주 조그맣게 그냥 확률적으로 아주 낮게 뚫었지만 작은 구멍을 냈지만 네. 얘가 만약 들어온다면 확률이 훨씬 높아지지 확률이 않을까. 훨씬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겁나죠. 세계 이런 그런 보건기구 그다음에 UN 그다음에 각국의 보건 당국들이 그래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보면 이거를 약간의 대학 기사도 외신 기사들 보면 제대로 쓴 기사가 있는데 국내 기사에서는 이거를 이 맥락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기사를 쓰는 분들이 많아서 오해하실까 봐. 아니 사람한테 감염된 적 없어요. 없어요 지금. 기존 거는 있어요. 네. 근데 이번 거가 없는 걸로 왜 두려워하느냐 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그래서 이번 조사가 되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들면 고양이를 그래서 다 없애야 된다. 그 주장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이번에는 고양이를 통해서 먼저 알았어요. 고양이가 먼저 죽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한테
갑자기 느닷없이 들어온 메르스 2015년 메르스 그때는 많은 희생자가 안 나타났지만 메르스 갑자기 들어왔죠. 그다음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갑자기 들어왔죠. 박쥐까지는 알아요. 네. 근데 박쥐서부터 어떻게 인간에 왔는지 아직까지 모릅니다. 네. 몰라요. 그때 만약 코로나19도 고양이가 많이 감염돼서 했다면 우리 먼저 대비할 수 있었겠죠. 이런 게 없어서 우리 바로 인간에 들어온 다음에 그제서야 치료약 찾고 그제서야 백신 준비하고 그래요.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얘는 한 번도 안 왔지만 고양이한테 먼저 왔기 때문에 얘 바이러스를 추적할 수 있게 됐죠. 네. 그리고 유엔이 그 이례적으로 성명서를 냈지만 추적하고 합당한 백신과 합당한 치료를 후보군을 찾겠다고 그랬어요. 이제 사람이 하나도 안 들어온 상태에서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고양이가 벌어준 거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의 한 전문가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고양이가 보초병 역할을 해줬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저는 그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가 이걸 갖고 아직 안 들었으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지 사람에게 안 들었어. 그러니까 이건 걱정할 필요 없어.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공동 대응 노력을 해야죠. 실제로 그럼 백신에 대한 연구 이제 뭐 시작될 가능성이 많아진 거예요? 지금 찾고 있죠. 유엔이 네. 당장 찾겠다고 했고요. WHO도 당장 찾겠다고 했으니까. 유엔과 WHO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거짓말쟁인가요? 표준어가? 거짓말 쟁이겠지. 장인가요? 대장장이. 네. 맞죠. 장이가 어떤 직업? 직군 그런가요? 장이가 그런가요? 직업이다. 그렇죠. 대장장이라고 하니까 대장쟁이라고 하지 않으니까 거짓말쟁이겠죠. 거짓말쟁이겠죠. 아 긴장했잖아요. 아나운서인데 이거 틀릴까봐. 인간의 그런 즉흥 질문하지 마세요. 아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뭐 백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우리 네. 독감 백신 있고 독감 치료제 있잖아요. 그걸로? 인플루엔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완벽하게 맞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이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약과 백신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조금만 얘한테 변형시킨다면 얘의 항원을 잘 추출해서 잘 활용한다면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금 예상이거든요. 너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물론 얘네가 아예 인간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네네네.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가 걱정했던 바이러스가 네. 사람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바이러스는 종을 넓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고 얘가 새만 있다가 그전에는 새 돼지만 있다가 이게 고양이까지 왔고 조금 더 저기 한 거는 개는 개도 뭐냐면 이 새로운 변이에 대한 항원이 확인되긴 했어요. 네. 근데 개는 앓지는 않았어요. 근데 걔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유가 고양이에 대한 주의력만 한 게 아니라 고양이 캣에서 PET로 확장했습니다. 네. 개에도 확인됐기 때문에 개는 물론 치명적이진 않았지만 개에게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다 같이 이거는 주의하자. 다 같이 우리가 눈을 뜨고 주의를 한다면 코로나19처럼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진 않을 거야. 이런 겁니다. 네. 그런 의미로 우리 주변에 있는 고양이들 잘 저기 하고 그럼 사료 얘기해봐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사료는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러면 좀 짜증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당시에 전문가들 회의했고 집에서 먹인 사료는 괜찮다 이거 야생동물 먹인 거라 해놓고 뜻하니 사료에서 이런 게 나오면 어떻습니까? 어떡합니까? 근데 그래도 국내 전문가들은 사료로 인한 감염보다는 얘가 진짜로 그 새롭게 이번에 변한 게 바이러스인지는 더 확인해봐야 되고 네. 그것보다는 그래도 야생동물이 아닐까? 사료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봐요. 근데 요건 좀 더 밝혀줘야 돼. 근데 이제 물론 고양이가 너 야생동물 진짜 안 먹었어? 사료만 먹었어? 그러면 야옹 하니까 사료만 먹었짱. 그렇지. 그러니까 너 언제부터 사료 먹었어? 뭐 이런 것들 뭐 잠복기 감염기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되고 유전자 분석도 따져봐야 되니까 쉽진 않지만 어쨌든 사료에서 나왔다는 건 대단한 실망이죠. 그러면 여기서 섞은 뭐 밸런스드 덕 그다음 밸런스드 치킨이면 닭과 오리에서 했다는 건데 그거 그러면 어느 농장에서 하는 건지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어떻게 어느 농장 거에 여기서 들어와서 어느 농장 그 농장은 지금 닭과 오리들은 어떤지 그다음에 폐사된 건 없는지 그걸 누군가는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너무 궁금한데 왜 이렇게 취재를 안 해주시니 우리 농림부 기자님.
취재 좀 해주셔야 돼요. 네. 취재 좀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거 너무 궁금해요. 네. 근데 너무 취재된 거 없고 지금 네. 그 사료에 대한 얘기도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정부 발표 외에 더 네. 진전된 기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농림부 출입부 기자님들 조금 더 힘내주시고 네. 이런 부분 포인트 그 해당 농장의 밸런스 더하기 원료로 썼던 그 포인트가 그거죠.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닭과 거기에 있는 오리들은 어땠는지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가 돼서 그래야 우리가 과거에 그 농장에서 하는 게 어디서 오염됐는지. 근데 네. 지금 기사에 이제 요거 회수를 해서 보니까 멸균, 살균 등 공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료였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멀균 살균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이게 뭐 조류 인플루엔자니까 조류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농장에서 네, 사실은 닭이라면 닭이 몇 마리나 아니 죽었는지. 근데 네. 다른 이제 브랜드 사료도 네. 닭과 덕을 쓴다면 네. 이런 그리고 대부분 이제 멸균 살균 과정을 안 거친다면 가능성도 또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 부분도 예.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포인트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니 도대체 멸균 살균 안 된 재료가 시중에 팔리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 다른 부분도 제품도 그럴 가능성이 이제 많은 거고. 그렇죠. 이 부분도 취재가 필요하지. 다른 제품도 원래 똑같이 그걸 다 만들 똑같이 수 그런 있지. 건지 네. 아니면 여기만 특별히 속여가지고 멸균 살균된 것처럼 속여서 그런 건지 너무 궁금증 많잖아요. 그리고 전 AI 너무 걸린 지금 닭고기 오리도 많을 네. 수 있고. 전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네. 더 진전된 기사가 나오지 않아서 이건 조금 뭐 그러니까요. 믿고 우리 네. 농림축산부 출입 기자님들께서 열심히 취재하시라 믿고 그렇습니다. 제가 좀 뛰어들까도 생각했는데 제가 네. 뛰어드는 건 좀 오버인 것 같더라고요. 왜 고양이 아빠잖아요. 의학 전문 기자가 이거에 고양이 뛰어드는 건 약간 집사인데. 오버인 것 같아서 약간 좀 참고 걱정이네요. 있는데 어쨌든. 예. 네. 너무 궁금하면 제가 뛰어들 거예요. 우리 고양이들도 많이 아플까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까지도 전염 감염될까 많이 걱정이 됩니다. 네. 아직 이번 고양이가 사람에게 확인되지 않았고 요거는 쉽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더 조심하면 조심할수록 더 늦게 올 겁니다. 그 고양이 집단 폐사된 부분에 대한 조사는 아직 어떤 결과도 나온 게 없나요? 네, 그 유전자 분석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유전자 분석이 원래 당초에는 일찍 컨펌 되려고 예정이었으나 일찍 컨펌이 안 되고 더 진전된 더 컨펌을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결과는 그거는 없다, 아직. 그래서 이것도 되게 뭐 그렇죠. 왜냐면 바이러스는 원래 변한 거니까 네. 우리 너무 놀라지 말아야 되는데 네. 아무튼 뭐 바이러스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그 지난번에 포유류에 더 잘 달라붙고 포유류를 더 치명률을 높이는 그 유전자의 변형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거기서 정확하게 어디가 변했는지는 더 정밀한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뭐 너무 더우니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온열 질환자에 대한 뉴스도 많이 아마 들으셨을 거고 밖에 뭐 잠깐만 나가도 뭐 어지럽다. 네. 이미 그런 걸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네. 실제로 무더위가 건강에도 미친 영향이 많을 거고 위험한 수준이죠. 만약에 네. 많이 노출됐을 경우. 네. 자 이제 이것도 요약해서 제가 이제 보니까 말을 주저리 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네? 이제 하셨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왜 주저리? 왜 누가 그랬어요? 자꾸 오늘도 뭐냐면 30분 그러니까 앞전에 이제 앞에 경제 하는 살롱에 녹음. 네. 경제 자유 살롱에 있었는데 네. 원래는 30분 정도만 딱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해보니까 52분이나 했어요. 그 진행자가 진행을 잘 못했네. 정모 정성문이에요. 아나운서. 정성문 아나운서인데 여기서는 주저리 안 하세요. 딱 그런가? 조리 있게 하시지. 진행자가 잘해서. 그럼 내 탓이 아니었네.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냥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요약적으로 말씀드려야겠다고 계속 마음을 먹는데 네. 저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어디가 흘러서 가잖아요. 그거 계속 쫓아가야 돼. 빠져. 이게 헤어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데리고 나와야 돼. 네. 자, 네. 올해는 해마다 지난 10년 동안 온열 질환자가 한 1,500명 정도 됐고요. 네. 사망자는 한 12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유독 많았던 때가 있습니다. 2018년도 그때 그렇게 더웠었나요? 3,500명 정도였고요. 사망자가 48명이었습니다. 뭐 온열 환자 사망자 3배 정도였죠. 네. 그때 어떤 특징이 있었냐? 덥기는 더웠는데 더운 날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 날 딱 떴고 좀 시원하다가 또 빡 떴고 그게 이게 아니라 덥고 2018년도에 그랬어요. 그게 올해도 지금 우리 7월 말부터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 지금 얼마만큼 덥나? 일주일째 계속 덥죠. 네. 30도 이상이에요 지금 계속. 이게 왜 그러냐면 네. 더위의 축적 효과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 기준으로요. 지난달 28일 7월 28일이 34.1도로 가장 더웠습니다. 네. 그때 온열 질환자가 88명 나왔고 사망자가 1명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은 33.3도 좀 덜 더웠어요. 그런데 온열 질환자가 96명 나왔고요. 사망자는 무려 6명이나 나왔습니다. 뭐야? 덜 더운데 더 많아.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가장 더운 날은 내가 더위를 이겨내는 힘도 에너지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땀을 내면 우리 그 기화열이죠. 물이 증발해서 열을 빼앗는 네. 그거를 막 최대치를 사용하고 몸을 식히는 증상을. 네. 그리고 나의 그 대사율도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 몸은 모든 게 단백질이라서 이 단백질을 조금 더 신속하게 돌려야 하고 막 효율적으로 막 돌려야 돼요. 그런데 에너지가 쓰이겠죠. 그걸 다 소진해서 그 다음 날에는 조금 덜 더워도 완전히 그냥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더위가 뭐냐면 펀치와 똑같습니다. 계속 강하게 두들겨 맞으면 그 다음에는 살짝 툭 해도 팡 쓰러지는 거죠. 원래 그 UFC 보면 전에 막 정타를 딱 세게 맞은 상태에서 약간 그러기 이 상태잖아요. 네. 비틀비틀 될 때는 톡만 해도 확 쓰러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거 더위의 축적 효과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아요? 네. 더위의 좋은 뜻 아니에요? 이펙트? 큐뮬라티브 이펙트라고 써요. 축적 증상이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효과라고 하니까 좀 어색해 보여서 좋은 효과인 것 같아서. 뭐 우리 온실 효과도 이펙트 쓰잖아요. 비닐하우스 온실은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 건데 아니에요. 이 과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온실 효과 쓰잖아요. 보람이나 좋은 결과. 큐뮬라티브 히트 웨이브의 큐뮬라티브 이펙트입니다. 이펙트. 그러면 영향? 더위 영향이라고 해야 되나? 효과는 약간 긍정적인 느낌이 나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효과가 우리말로는 아마 유리 아나운서가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좋은 쪽으로 쓰나 봐요. 근데 과학적으로는 이펙트는 나쁜 때도 쓰거든요. 그냥 영향력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더위가 쌓이는 이펙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이펙트가 어쨌든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회복도 하기 전에 더 그렇죠. 더워지니까 방어력이 그래서 떨어진다. 네. 무더위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안 좋다. 이거 제가 지금 제 8시 뉴스에서는 그 논문을 그대로 보여드렸는데 캐나다 오타와 대학이 캐나다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네. 연구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속으로 이어질 때는 주의해야 한다. 네. 또 하나가 위험하네요. 이 더위의 축적 효과는 네. 시간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통 제일 더운 시간? 가장 더울 시간이 2시부터 4시잖아. 이때 그렇죠. 온실 환자가 제일 많은데 네. 우리나라 지금 온열 환자 발생 시간 보면 오전 6시 이전에도 8명이나 되고요. 오전 12시 이전이 3분의 1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날 막 이렇게 더위 데미지를 크게 입으면 그 다음 날은 약간만 더워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도적으로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뭐 1시간 쉬고 15분 쉬고 이런 것들 잘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몸은 다 제각각이라서 제도가 다 100%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지하물이 좋은 시스템이라도 엉터리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으면 안 되고요. 지하물이 시스템이 엉망이어도 너무 디테일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으니까 사람이 제대로 앉혀 있으면 그걸 다 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나중에 어떻게 제 생각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네. 사람이 더 중요하다. 시스템보다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은 최소한이지
최대치는 아니다. 최대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 1시간 동안 해가지고 하는 거는 최소한의 적이고요. 네. 결국 최대치의 더위 예방을 하려면 네. 개별적인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더위의 축적 효과 시간 가리지 않는다고 했고 연령별 가리지 않는다고 해서 연령별을 가리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군대에서 열사병 환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아, 특수부대 애들도 무리하게 훈련하면 죽어요. 건장한 남자들도 피해갈 수 없다. 네. 그래서 밝혀진 게 뭐냐면 더위에 약한 유전자가 있어요. 이게 물론 아주 명확하게 정론으로 받아들이진 않지만 미국 군의학에서는 인정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1년에 2번 이상 열사병을 애는 더위에 약한 체질로 분류하고 얘는 더위를 되게 조심하게 하라고 군의학이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했어요. 네. 더위에 약한 체질이 있다. 더위에 약한 체질은 그걸로 안 돼요. 그러게. 그 시스템으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위기 증상이 왔을 때는 무조건 내가 나를 구해야 돼요. 시스템에 기대지 말고. 그 위기 증상이 뭐냐? 네. 더위가 갖고 있는 그 가장 큰 데미지는 뇌출혈과 똑같습니다. 뇌압을 높여요. 뇌출혈 때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그러니까 BBB라고 하는 거가 투과성이 달라져서 물이 막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뇌가 땡땡 부어요. 그래서 뇌출혈이 심한 사람은 뇌에 주름이 한 개도 없습니다. 땡땡 부어서. 그리고 그게 너무 땡땡 부으면 그냥 끝납니다. 우리가 CT만 보고도 수술이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네. 얘 더위가 딱 그래요. 뇌출혈 기전과 똑같습니다. 위험한. 뇌혈관 장벽을 파괴해서 그냥 뇌졸중, 뇌부종, 뇌압을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죠. 아니 더우면 그렇게 힘들면 빨리 들어가서 쉬지 왜 거기서 계속 있다가 죽어. 이런 데는 뭐가 있냐면요. 네. 우리 뇌출혈 딱 당했을 때 내 스스로 회복할 수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기전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뇌출혈과 다른 거는 출혈이야 뭐 어쩔 수 없죠. 얘는 그러기 전에 마지막 증세가 이 어지럽고 토하는 겁니다. 토하는 게 뇌압이 높아졌을 때 나의 방어 기제입니다. 어우 하는 거예요. 압을 낮추기 위해서 압을 나타나는 낮추기 위해서. 증상이네요. 그러니까 네. 뇌압이 높아진 사람 다 토해요. 네. 다 토해요. 맞아. 그게 뇌압을 낮추기. 그러니까 내가 어지럽고 구토가 한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때 무조건 모든 일을 멈추셔야 됩니다. 시스템이 뭐 잘 되는데 지금 뭐 정부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1시간 쉬고 뭐 1시간 일하면 15분 쉬고 막 이렇게 15분을 쉬었는데도 계속. 내가 한 5분 일했더니 막 어지럽고 막 토해요. 그러면 5분이고 뭐고 규제가 필요 없이 신호 보낸 거네요. 쉬셔야 됩니다. 약간 메스껍다 해도 위험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요 말씀을 되게 너무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냥 의학 전문 기자로서. 왜 돌아가시느냐. 그전에도 우리가 저기서 옛날에는 막 열탈진 뭐 열사병 이렇게 막 구분했어요. 체온 40도 그런 거 다 필요 없게 구분할 필요 없고 열은 우리 몸을 뭐 혈압을 떨어뜨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결국 뭐냐면 혈압 떨어지고 뭐 뇌가 괜찮으면 뇌가 데미지를 안 입으면 우리 몸은 그냥 갈 수 있고 갈 수 다시 있어요. 회복해요. 예. 뇌가 하니까 뇌가 이렇게 뭔가 흔들리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거기서 뭐냐면 우리 열하면 그분들의 빠진 분들 있잖아요. 나른해지거든요. 나른해지고 졸려요. 뇌출혈 때 똑같아요. 나른해지고 졸립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죽는 줄 알면서도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떡해.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분들은 왜 누가 미련하게 계속 일을 해? 하래? 아니에요. 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순식간에 찾아온다는 거. 예를 들면 네. 내가 체온 조절 중추가 활발하게 있어요. 아직 다 소모되지 않아서 할 때는 괜찮습니다. 땀 열나 흘리고 뭐하고 하면서 버틸 수 있어요. 근데 그 체온 조절이 약간 떨어진 다음에는 네. 5분 정도의 이 폭염에 노출돼도 체온이 5분 만에 1.2도가 상승해요. 이거는 이것도 호주하고 뭐 유럽 공동 연구팀이 한 건데 건강한 사람들 대상으로 사우나에 가서 했더니 그러니까 그게 망가지면 불과 나의 뇌를 데미지를 입히는 체온으로 올라가는데 불과 5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해가죠. 그분들이 더워서 힘들다 그러면
가야지 하는데 그게 너무나 짧은 시간이 이루어지니까 그냥 거기서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이다. 순식간이에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순식간이니까 젊은 분들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건 있죠. 이 더위에 어쩔 수 없이 일하시는 분들. 근데 이제 이것도 장소별로 봤더니 작업장이 제일 많았고요. 논밭보다 단순 노동자가 농업인보다 더 많았어요. 우리 TV에는 이제 농업인만 나오는데 네. 왜 단순 노동자 작업장이 많냐면 우리나라에는 단순 노동을 하시는 분이 50대 60대가 제일 많더라고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우리 회사에서 청소하시고 하시는 분 다 50대 60대죠. 네. 화단 정리하시고 길거리에서 뭐 하시는 분 다 50대 60대시죠. 네. 네. 저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온열 환자 중에 연령대가 제일 많은 게 50대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60대고 우리나라의 물론 오히려 고령자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네. 오히려 초고령자보다 고령자긴 고령자 60대면 근데 50대 50대가 제일 많고 60대가 그다음이었고 그리고 단순 노동을 하시는 그러니까 나 쉬고 싶어요 말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많았죠. 이번에 물류센터에서도 젊은 30대가 사망했는데 네, 기억나요. 이거 온열 질환인지 아닌지 뭐 아직 더 다퉈봐야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힘든데도 힘든 걸 말하지 않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예? 어쨌거나 힘든데도 계속 그걸 참고 일하는 것, 큰일 나요. 예,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도가 좀 해줘야겠죠. 그리고 그 제도와 더 넘어서 좀 인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뭐냐면 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도가 하는 거는 뭐 딱 일률적이겠죠. 한 시간당 몇 분씩 뭐 하고. 네. 근데 그 제도를 떠나서 나는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젊을 때 우리 미국의 군대에서 하듯이 더위 약한 체질 있는 사람이면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보호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무더움이 계속 하루 지속될 때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아직 더위가 가려면 좀 더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더 매일매일 조심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그 축적되는 효과가 네.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 쉽게 볼 일이 아니고 네.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이게 순식간이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가지고 네. 계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보니까 찬물을 먹으면 더위에 가더라도 체온이 올라가는데 5분 정도 올라가는 데가 예를 들면 찬물 안 먹고 그렇게 되면 5분 만에 1.2도 정도가 체온이 올랐다면 네. 찬물을 먹으면 좀 나요? 0.2도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 실험에서. 많이 났네. 근데 이거는 이제 한 5분 이렇게 15분 단위로 일시적으로 본 거니까. 근데 우리의 현실의 삶은 일시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 내가 토하고 막 이렇게 어지럽고 하는 거는 위험 신호다. 나의 마지막 위험 신호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위험 신호를 겪었다면 그 다음 날은 더 위험하다. 이 두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사회가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런 걸 다 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너무 그래서 뭐냐면 너무 방대. 그것만이 대안이다 막 이렇게 하는 젊은 분들의 이 주장은 저는 예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물론 그런 사회가 뭐 사실 그런 사회가 되길 얼마나 우리가 좋겠어. 그런 사회 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그런데 냉정하게도 현실은 내 몸은 내가 제일 먼저 보호해야 된다. 우리 가장 뭐 한다면 꼭 그렇게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고. 네. 근데 그런 거 뭐냐면 이제 이런 데서 우리 세금 쓰는 거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텐데 그렇죠? 이런 걸로 더위에 어쩔 수 없이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맞아. 우리 지나가다가 음료수라도 하나 사드리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더위 수당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너무 폭염이 그것도 진행됐을 나쁘지 때 않다. 더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수당 만드는 건 저는 다른 논란이 되는 수당보다 이렇게 실질적인 그런 것들이 더 저는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수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지 어떤 기사화거나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않고 제가 취재해 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그냥 개인적인 취향일 뿐입니다. 요 얘기 하다가 취해서 그 얘기를 한 거지. 그죠? 그렇죠. 네. 이런 주제가 부분에 대해서 이거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이게 맞아. 뭐라고 뭐냐면 위험해요. 무책임하게 뭐 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뭐 유토피아적 얘기를 하는 것, 교과서 같은 얘기, 탁상공론 얘기하는 거. 전 그거 말씀드렸지만 탁상공론의 세상에서 제일 짜증나요. 전문가들이랍시고 지들은 시원한 바닥에 시원한 책장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쓰면서 뭐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짓거리는 거 너무 싫어.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도 탁상공론 전문가들 지들은 맨날 꼬박꼬박 월급 따박따박 받으면서 자영업자들 영업 제한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던 그 교수들과 너무 그 공무원들 너무 싫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책상에서 지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뭐뭐라 했고 탁상공론으로 짓거리는 그런 먹물 근성 너무 싫거든요. 실질적으로 하고 실적으로 차라리 그럼 니네 교수들의 월급을 몇 % 해가지고 전국 뭐 하는 우리 교수들 해가지고 해서 더 하십시오 이렇게 하든가 차라리 그게 실질적이지. 뭐에다 뭐 만들어야 된다, 지자체의 규율을 뭐 만들어야 된다 누가 몰라요. 예? 그게 쉽게 돼서 현실적으로 쉽게 됐으면 왜 지금껏 그렇게 하겠어요. 네. 뭔가 안 되는 구석이 있겠죠. 안 되는 게 안 됐겠죠. 그러니까 그런 탁상공론들 하지 말고 네. 그래서 그런 거야 제가. 아무튼 이런 것들은 그들의 삶을 최대한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걸 해드려야죠. 그러니까 코로나 잡겠다고 사람들 다 망가뜨리고 생업 다 해가지고 쫄쫄 굶게 하고 하는 그 탁상공론에 어쨌든 간에 그 시스템적인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의 삶을 잘 저기에서 챙기세요. 조금이라도 제가 네. 이 포인트 드린 것 정도를 조금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예. 다 챙겨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가족들끼리도 좀 챙겨도 되고 부모님한테도 네. 챙겨도 되고 네. 서로 조금 챙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예. 시원한 거 중간중간 드셔가시면서 지금도 너무 얄미워 죽겠어요 그런 놈들. 지금도 나서 탁상공론 해가지고 많이 옆에서- 얘기하셨어요. 뽀얀거탑에서도. 그것도 지금 뭐냐면 알아요. 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연령대 구조가 50대 60대 단순 노동자 작업자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 참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엄마가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다. 근데 이분들도 누군가 엄마 아빠고 그럼요. 이분들의 삶을 안 들어보면 할 수 없고. 이분들이 본인들은 하루하루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삶이고 그런데 그런 데는 그분들 하루 일당이 안 되면 그 구조들이 보이겠죠. 안타까웠어요. 안타깝고 옆에서 챙겨드릴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좀 챙겨주시면 참 좋겠고 네. 또 스스로도 잘 이걸 좀 인지하고 계셔서 또 상황이 안 될 때는 최소한의 뭐 좀 시원한 물 같은 거라도 좀 챙겨 드시고 좀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이 무더위에는. 그래서 저는 네. 뭐냐면 최근에 이제 잼버리 대회에서 폭염 이런 것들 했잖아요. 예. 근데 잼버리 대회는 이미 100여 명의 의료진, 의사 100여 명, 간호사 300명, 400명의 의료진과 그다음에 젊은층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폭염에 그쪽에서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온열 질환자들 나왔잖아요. 네. 네. 나왔는데 이제 중증은 없었죠. 네. 물론 앞으로도 중증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분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거기 사실 잼버리 대회는 하다가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생각과 사실 뭐 거기 걱정되면 그냥 철수하고 참가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생계랑 연관된 사람들. 생계랑 연관된 우리가 사실 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생계랑 연관된 사람을 더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맞아요. 네. 저는 그 부분이 약간 그랬어요. 제가 이제 사실 저도 몰랐다가 이번에 저는 진짜 작업장과 연령대를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근데 사실 저도 그냥 참 모자랐던 게 제 주변에서 우리 회사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단순 노동을 하시는 분들 야외에서 더워도 일하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다 50대 60대예요. 그랬구나. 작업장 이런 데들도 네. 얼마나 덥고 네. 냉방 시설 안 좋은 데들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너무 저도 많이 좀 가슴이 아팠고요. 근데 이제 이 톡 까놓고 이 가슴이 아픈 이 부분은 단기간에 해결되겠어요. 톡 까놓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 그렇게 마음 아프신 분들이 계속 좋은 정치로 참여하셔서 그런 제도를 잘 바꾸는 그런 정치인들 잘 뽑아주시고요. 탁상공론하는 놈들 말고요. 너무 많이 당했으니까. 예? 지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위하는 척 그러면서 그걸로 먹고 사는 놈들 그런 놈들 말고 제대로 그런 것들을 해주시는 분들을 잘 선정해서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네. 근데 아무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냥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는 지금 이 순간을
피하기 위한 벼락 피하기 위한 그 정도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SBS 보이스 뉴스 @gmail.com으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보내주세요.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